보실까요? 자, 독서에서 항상 1번부터 3번에 나오는 독서 방법론 있었지. 자, 정리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가 혹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리과제를 하면서는 이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제 갈수록 이제 모의고사가 1대1 대응을 통해서 일치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물론 당연히 등장을 하지만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 또 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도 약간의 추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 그런 식으로 제시문을 단순히 1대1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제시문에서 중요한 내용과 맥락들을 짚어가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과제를 하면서는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틀린 문제들과 연결시켜서 제시문의 어떤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를 되짚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은 읽기 발달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자, 흔히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통념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통념이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흔히 글을 깨우치고 나서야 읽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발달 연구에서는 그 글을 깨우치기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읽기 발달 연구가 이렇게 위계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읽기 발달 단계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순서가 나오면 이거는 선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낸다? 이 순서와 관계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순서를 바꿔서 오답을 낸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선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영유아가 경험하는 읽기 준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글자에 익숙해지는지가 나왔었죠. 빈칸 채우시면서 의미 이해하시면 되고 항상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면 앞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읽기 준비 단계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빈칸 제대로 채웠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읽기 준비 단계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 대조되는 단어의 짝이 나오면 이항 대립되는 단어가 나오면 잘 보라고 했지. 여기서는 급격히와 점진적으로가 대조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바꿔치기해서 또 선지에서 함정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기 발달 단계에서는 이 읽기가 쓰기나 말하기나 듣기와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빈칸 제대로 채우셨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4번부터 7번 제시문, 데이터와 관련되는 제시문이었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5번 문제 유형이 A와 B의 입장에서 가부터 라에 대해 이해한 내용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풀었던 수능에 나왔던 A와 B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그 판별하는 문제 있었지. 그 유형과 위치도 똑같고 문제 유형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요때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 어제도 우리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을 했어요. 이것도 데이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문단에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지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된다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훑어보기 할 때 이 제시문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데이터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걸 짐작하고 갔었기 때문에 소유권과 이동권을 구분하면서 읽으셨어야 되죠. 자,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의 보유자, 즉 기업으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
즉 개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견해의 입장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최근의 논의는 소유권에서 이동권으로 이동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었느냐 하면, 자, 대립되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바꿔치기 잘한다 했죠. 그래서 무상으로 전송하게 된다. 무상으로를 주의해서 보셨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이동권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 하나 예외의 경우가 있으면 잘 보라 했었잖아요. 데이터 이동권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제외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예외 사항들을 잘 기억해야 선지에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하면서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데이터의 통제 범위가 확대되었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거를 같이 이해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내용을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나의 정보를 나에게 혹은 제3자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게 나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었다는 거야. 내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졌었고, 이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번 문제였었습니다. 그죠? 자, 긍정적인 효과는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있었죠. 이제 생성 비용하고 거래 비용의 각각의 개념이 나왔잖아. 그럼 이 경우에도 여러분, 생성 비용이 들어갈 자리에 거래 비용을 집어넣어 놓는다는가, 거래 비용이 들어갈 자리에 생성 비용을 집어넣어 놓는가 하는 것처럼 오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런 오답의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문제를 풀 때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정답률도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째 문단의 접속어가 한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번째 문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했으니까 5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얘기할 겁니다? 단점, 부정적인 면 혹은 문제점을 얘기할 거였죠. 자, 그래서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기존의 기업으로 집중될 경우 독점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문제 유형은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에서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자, 일치여부 문제 있었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있었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것 같이 A와 B의 입장에서, 즉 상반되는 입장에서 중심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같은 유형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제시문에서도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용이하다, 유력하다, 원활하다, 뭐 근거하다, 의탁하다, 기초하다 같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데 다른 단어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건 8번부터 11번 수정 진동자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문이었고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울과 관련되는 수능특강 제재와 앞전체와 관련되는 수능특강 제재 2개를 종합해서 내놓은 연계 지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연계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연계에서 앞전체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잘 이해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거의 수특에 있는 내용의 요점 정리 수준이었습니다. 그지?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저울이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는 미세물질 질량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핵심 개념이라는 걸 이해했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앞전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죠.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로 주로 뭐를 사용한다 했습니까? 수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 주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이때도 뭐가 선지로 나왔었느냐 하면 앞전체에는 수정 이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게 나왔었죠. 그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라는 선지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게 이런 주로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아닌 것과 관련된 선지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해서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같은 원리가 나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고유 주파수였잖아요. 주파수가 고유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잘 봐놓으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정 진동자를 활용해서 기체 농도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나왔었는데, 방법이 이렇게 제시문에 나오면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꼭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11번 문제에서 알코올 감지와 관련된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었던 거를 요 문단을 활용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됐었고요. 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요점 정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그 측정해 놓는 값이 있었지. 이렇게 미리 측정해 놓는 값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을 선지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확인해 놓고 어떤 값을 미리 측정해 놓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측정해 놓는다는 거에만 꽂혀. 선지에 미리 측정해 놓는다가 나오면 아까 미리 측정한다 했는데 이거 미리 측정하는 거네 맞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선지에서 어떻게 오답을 내는 거야? 그 측정하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선지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런 거 주의해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같은 원리들이 나왔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빈칸 못 채운 거 있으면 채우시고요. 자, 이 제시문에서도 문제 유형은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서술 방식 물어보는 거, 일치 여부 물어보는 거,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물어보는 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물어보는 거, 요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도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안 틀리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 제시문의 길이도 짧았어요. 그리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건데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 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글을 잘 읽은 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독서 마지막 지문 12번부터 17번은 다섯 번째 문단이구나. 자, 수정 진동자를 활용해서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때 유의할 점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미리 측정해 놓는다 라고 하면 그 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했어요. 그리고 미리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칙연산이 나오면 주의하라 했는데, 사칙연산 중에서도 나누기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세워라? 분수식을 세워라. 국어에서 나누기가 나올 때는 주로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진짜 여러분들 나누기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냥 급식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정도만 판별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제통합이 나오죠. 자, 이 주제통합도 연계였어요. 수능 완성에 있었던 신분제와 관련되는 개혁제도와 관련되는 제시문의 연계였었다, 그지? 자, 가하고 나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가하고 나의 연결고리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14번하고 15번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셨어야 돼요. 14번은 기억부터 디귿. 이제 가하고 나에 걸쳐져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각각 이해하는 거였는데 선지의 길이가 좀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적절한 것을 물어봤었거든. 그럼 틀린 네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서 좀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고, 15번 문제는 그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수능특강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 유형이 요 해를 기점으로 그 전해분던가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출제 유형이고 수능특강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좀 익숙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가는 조선 후기 유학 확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상승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훑어보기를 통해서 뭐를 생각했었냐면 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작은 따옴표가 문제에 붙어 있었어요. 그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학이라는 거는 공자 맹자 할 때 그 유학인데 굳이 작은 따옴표를 달아줬다는 거는 쌤이 어떤 의미라고 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요 제시문에서만 쓰이는 어떤 정의가 있을 거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조선 사회에는 이렇게 법적으로와 사회적으로 신분제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도망이나 속량을 통해서 신분제도에서 벗어나는 노비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부유한 상민층이 늘어나면서 유학 직역을 얻으려고 했다고 했지. 자, 유학 직역의 장점은 군대 면제라는 특권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학 직역을 획득으로 시작으로 해서, 자, 근데 유학 직역을 획득했다고 해서 양반으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지.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반의 하한층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했다 했죠. 자, 양반들은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고, 비양반층은 양반에 접근하고자 했는데, 이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고자 하는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양반층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이러한 신분 제도와 관련해서 정약용과 유영원의 개혁론을 얘기했었죠. 나에서 중요한 건 정약용과 유영원의 개혁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지? 자, 두 사람의 개혁론의 공통점은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유영원이 17세기 더 앞섰기 때문에 유영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줬었습니다. 자, 유영원의 개혁론은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거였죠. 자, 노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를 바탕으로 선발하는 거였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고 추천의 방식을 제시했었죠. 자, 정약용의 개혁론은 그 유영원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지? 거주지부터 개편하자고 했었어요. 마찬가지 추천을 기반으로 인재 선발을 하자고 했었고, 우리 항상 뭐뭐를 제외한 하면 잘 봐야 된다 했지. 노비를 제외한 농민과 상공인들도 사집단에 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원은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한 반면에 정약용은 노비들은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서 이거를 꼭 구분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정약용과 유영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배층으로 사집단에 주목했었고, 도덕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됐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14번, 15번 같은 문제는 꼭 한 번 더 봐놓으시고요. 16번에서도 서구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하고 비교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도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독서 내지문을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독서 내지문은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은 없었어요. 그지? 다만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 하는 게 이제 주제통합에 몇 문제가 있었다. 그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고 쉽게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방법을 잘 궁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1번 갈게요.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여러분 똑같은 작품이 3년 내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했어요. 다만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문학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제 갈수록 문학이 조금씩 어려워져요. 특히 어려운 모의고사는 문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체적으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제일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푸는 방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예요. 독서보다는 문학을 먼저 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문학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문학을 먼저 풀어놓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독서를 푸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학이 어려워지면 내가 평소에는 문학에 25분에서 30분만 딱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문학을 푸는데 막 40분씩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독서를 푸는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독서를 전체 뭐 독서의 방법론 제외하고 세 지문 중에서 한 지문에서 한 지문 반밖에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도 내가 푼 문제의 정답률만 높다면 괜찮아. 그러니까 1, 2등급까지는 안 가도 3등급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화여대 간 언니 있거든. 그 언니가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이렇게 내신은 1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산청이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좀 쉬워서 공부를 좀 열심히만 하면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왜 그때 그 산청 문제 풀어봤잖아요. 거의 이제 교재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나왔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3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녀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4등급, 5등급이 나와. 그럼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등급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시험 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무기명으로 일렬로 세워가지고 대충 이제 쟤는 보통 주변에 다른 애들이 대충 몇 등급 정도 받는지 아니까 그럼 그 사이에서 내 위치를 알면 내가 몇 등급 정도인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언니가 항상 꼴등을 하는 거야.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게끔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힘들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랬을 거잖아. 근데 그 언니가 항상 보면 화법과 작문 다 풀고 문학 다 풀어. 그리고 독서의 방법론까지는 푸는데 한 지문 내지는 한 지문 반밖에 못 푸는 거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서 네가 요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 다만 요 푼 거의 정답률만 높이면 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3학년이니까 거기서 풀 수 있는 문항수를 더 늘리는 건 힘들어.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정답률을 높이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현역이 3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2, 3을 받던 아이라면 그게 가능할 건데 평소에 4를 받다가 3은 수능에서 올라가는 건 진짜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못 푼 문제는 비슷했는데 평소처럼, 근데 푼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3등급 진흥까지는 가능해요. 내가 2등급, 1등급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정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냥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30분 걸리던 문학이 40분이 걸렸다면 그건 어려운 모의고사라는 거잖아.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등급 컷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의 정답률만 높인다면 충분히 등급은 3, 4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긴장할 거 없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학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학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학에 좀 익숙해져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18번부터 21번에는 수경낭자전이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경낭자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었죠. 자, 이 작품이 또 나올 가능성은 여러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이 수경낭자전에는 고전소설에 나오는 거의 모든 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라든가 그 혼사 장애담이라든가 전기성이라든가 5만 개 다 때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여기서 찾아가면서 읽는 게 중요했을 거고, 여기 이제 여러 인물을 그 호칭어로 부르잖아. 그 춘향이의 입장에서 아버지, 할머니, 동생 이런 식으로 호칭어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문제를 훑어보면서 여기서 아버지 그 21번 보기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수경낭자 부부일 거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읽었었지. 문제를 훑어보게 할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훑어보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소설을 읽기가 좀 나을 겁니다. 자, 일단 21번 보기 정리하셨어야 될 거고요. 인물 관계도는 선생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놨을 거거든.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인물 관계도를 그릴 때는 수경낭자와 선군이 부부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수경낭자하고 선군은, 자, 수경은 가문이라는 장애 요소에 의해서 사망할 거고, 그죠? 자, 선군은 지금 과거 급제를 했고, 나중에 두 사람 다 뭐 할 겁니까? 승천할 겁니다. 그죠? 자, 수경하고 선군 사이에 두 아들이 있죠. 누구하고 누가 있었네? 춘향하고 동춘이 있었죠. 자, 동춘은 갓난 아이고요. 엄마 젖 찾고 있고요. 자, 춘향이도 지금 글을 모른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일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선군의 부모가 누가 있었습니까? 정부인이었던 정씨.
부인 정씨하고 상공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상공이 빌런이었죠. 자, 상공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며느리를 죽인다 했었다. 맞지?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수경낭자 가 중심 인물이고 백선군과 백상군, 여기서 이제 백선군이 선군, 수경낭자의 남편이 될 거고 백상군이 선군의 아버지 상공이 될 겁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은 무조건 시점은 파악하셔야 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우리 제시문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큰 따옴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수경낭자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 자, 이 작품에는 이런 판소리계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12마당에 수경낭자 타령이라든가 수경낭자전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자, 여러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다 했죠.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봐놓으시면 좋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을 대비해서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볼 때 이 전체 줄거리 속에 드러나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 있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학습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판소리 수경낭자전하고 비교해 놨을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비연계되어 있는 작품이었어. 아, 이거 또 연계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연계였었고요. 자, 그리고 22번부터 27번은 현대시하고 고전 수필이 섞여 있는 갈래복합이었어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는 직접 연계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현대시는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박용래의 월훈이 연계였었어요. 그지? 자, 23번 보기 정리해 놓으셨으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연계가 되어 있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나왔다 했죠.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보기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꼼꼼하게 잘 읽어서 연결을 해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나가 안 나옵니다. 시적 대상은 노인이에요. 시적 화자의 상황은 노인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지? 자, 시적 화자의 정서및 태도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외딴 집에 노인이 살고 있고 홀로 잠에 깨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고독하고 그리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모래뚝이라든가 허방다리 같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 나왔었고, 보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표현상의 특징은 마을에서 외딴 집에서 노인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었고요. 월훈, 마을 이런 식으로 명사형 종결했습니다. 명사형 종결하면 무조건 세트로 따라오는 건 여운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 사용했었고요. 반복 있었고요. 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산문율, 산문시였었어요. 그리고 음성상징어 있었고,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생동감 세트입니다. 월훈은 달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핵심적으로 봐놔야 되는 시어는 밑에 쌤이 정리해 놨을 거니까 확인하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건 김영랑의 연인데, 요거는 비연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각 연별로 해설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 했지. 여기 같은 경우는 24번, 25번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될 거거든요. 연별로 해설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거니까 보기가 맞다는 전제하에 시행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맞지 않는 하나가 나올 거라 했어요. 시적 화자 나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 어린 날 했었고요. 자, 시적 대상은 연입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죠. 자, 시적 화자의 정서 밑에도 내 어린 날이 아슴푸라다 라고 해서 회상, 서러워, 슬픈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죠. 서러움과 슬픔, 외로움 이런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애상적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사랑할 애자 아니고 슬플 애자예요. 그런데도 3학년이 돼서도 그거를 사랑할 애자라고 꿋꿋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네. 자, 표현상의 특징. 여기 영탄법 있었지. 자, 영탄법이 나오려면 영탄형 종결어미가 나오거나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노라 이런 식으로 혹은 느낌표, 그죠? 문장 부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감탄사가 나오거나 혹은 서리법, 이렇게 의문형 종결어미인 경우에도 영탄법일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고조할 때는 서리법이면서 영탄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문형 종결어미인 경우에도 영탄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읽어보고.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가치, 연실가치, 비유법 있었고요. 반복도 있었습니다. 자, 방언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흰, 붉은 같은 색채 이미지도 나왔었죠. 그럼 색채 이미지가 나오면 시각적 이미지는 무조건이에요. 자, 시어의 의미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여기서 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고전수필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학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전수필, 고전시가, 고전소설, 고전이 붙은 것들 이란 말이야. 난 얘한테 줄 거 있다. 오늘 꼭 달라고 해라. 자, 기가 붙었어요. 고전수필이라는 뜻이죠. 당이 붙었어요. 집이라는 뜻이죠. 자, 문의당이라는 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건축물 이름 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좋아한다 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문의당이라고 지었느냐 였어요. 그죠? 자, 신위가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짓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기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였습니다. 신위의 부탁과 나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대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글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대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제시문에도 큰 따옴표로 나와 있죠. 자, 신위가 문의당이라고 집을 지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봤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에 떠 있는 거더라? 물 위에 떠 있는 거더라. 자,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의해요. 네. 자, 항상 물을 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물에 사는 거다. 그래서 왜 그때 눈을 한번 겨우 반걸음 움직이는 것이나, 그러니까 항상 물을 생각하면서 잠깐 물을 생각하지 않는 거나, 천리를 간 것이나, 그러니까 물에 살면서 늘 물을 생각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글쓴이는 집의 이름을 문의로 정한 신이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수필 읽는 연습들을 여러분이 좀 꾸준히 하셔야 문학에서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거고, 나와 있는 선지들은 여기서 26번 문제를 조금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26번 문제를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양귀자 선생의 원미동 시인이었었고요. 자, 원미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연계였었고,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체감률이 높은 연기였었어요. 자, 31번 보기에서는 미성숙한 어린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숙한 어린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될 거고요. 자, 인물 관계도는 나를 중심으로 몽달씨와 김반장 을 그리면 됐었고, 특히 김반장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하잖아. 자, 인물의 심리나 태도가 변화하면 잘 봐놓으라 했죠. 그런 것들 주의해서 보셨으면 돼요. 자, 서술상의 특징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31번 보기하고 연결될 건데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점을 사용했을 때는 어른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31번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나 이제 이 신빙성 없는 화자와 관련되는 이 보기가 요즘 최근 수능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7살 난 오키가 우리 엄마와 사랑손님 사이에 얘기를 하는 소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미성숙한 하자에 대해서 서술자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부분 줄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시문 32번부터 34번. 자, 고전 시가가 나와 있었죠. 여기서 정철의 성삼별곡은 연계였었습니다. 앞에 몇 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였었기 때문에 잘 공부했다면 훨씬 문제를 체감적으로 풀기가 쉬웠을 거예요. 자, 먼저 34번 보기 정리하셨어야 되죠. 가하고 나는 모두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성삼별곡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시적 화자 나가 등장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시적 화자인 나가 손님이야. 성산에 사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먼 친척벌인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성산에 사는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성산이 뭐가 좋길래 속세에 나오지 않고 이 주인은 처박혀 사느냐. 그리고 이제 쭉 성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안 나오는지 알겠다. 마치 신선처럼 살고 있어서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답을 찾는 과정으로 끝이 날 겁니다. 특히 정철의 성삼별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하는 4가지 가사는 정말 중요성을 말하기 입 아플 정도예요. 너무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 반복 기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놨으면 하는 작품들입니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석, 성산의 경관을 예찬할 거고요. 자연친화 드러나고 풍류적 태도 드러날 겁니다. 우리 제시문에는 겨울이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사에는 질문, 결사에는 대답,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호응 구조를 이룰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가사기 때문에 사음보의 연속체입니다. 비유법과 서리법, 그리고 고사 인용 있었어요. 시어의 의미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특히나 소부허유의 고사는 고전 시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고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사설시조는 비연계입니다. 네. 자, 보통은 우리가 사설시조는 중장이 무한히 길어진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설시조는 초장도 무한히 길어지는 형태였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종장이 무한히 길어지는 형태의 사설시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초장도 길어질 수 있고 종장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납니다. 시적 대상은 자연이고요. 자, 초장에서는 사냥하고 매사냥하고 중장에서는 고기잡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과 풍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자,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길게 드러냈고 음성 상징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인용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낯선 작품을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복습을 좀 끝내고요.